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인 한수님께서 달러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불러볼게요. 네, 2부를 맡게 된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달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제는 뭐 강달러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달러를 넘어서 이제는 강에서 킹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뭐 킹달러라고 하는데 그래서 달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된 이유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달러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가져왔는데 뭐 그냥 이제 뭐 가장 뭐 아시겠지만 많은 나라에서 쓰이는 통화이다라는 것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 달러를 뭐 금평가 1달러의 금평가가 1.58g이었다라고 해요. 이게 시대가 지남으로써 점점 낮아지는 이유였고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 한자 문화권에서는 달러 표시와 비슷한 한자의 불을 사용해서 관습이 있어서 달러를 불이라고 했다. 저희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1불, 2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봤을 텐데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달러가 현재 이제 우리 하나로 바꿀 수 있는 1달러에 1,400원 정도 지금 이제 마의 구간이 1,400원을 넘었죠. 근데 어제 저 1,413원까지 넘어서면서 FOMC가 끝난 다음에 이 킹 달러가 진짜 실현이 되는 모습. 그 전에는 일단 1,400원 최대한 이거는 뚫지 말자. 이거 뚫으면 우리나라 더 적자 난다라고 하면서 좀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압력을 통해서 좀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엔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이 조절도 무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달러 제가 그 전에 한번 달러를 통해서 달러가 혹은 이제 우리가 이 경제적 경제 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 환율도 살펴봐야 되고 FOMC도 살펴봐야 되고 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GDP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과 달러의 상관관계를 제가 한번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요 정도 여기 이 부분에서 놀고 있겠고 달러는 더 올라갔겠죠.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뭐 완전히 대조되는 것처럼 간단히 비트코인이 고점일 때는 똑같은 차트 흐름입니다. 달러가 저점이고요. 다시 뭐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와서 반등을 했는데 그럼 똑같습니다. 얘도 올라갔다가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달러는 올라가고 달러가 떨어진다라는 뜻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똑같겠죠. 떨어졌다가 올라왔으니까 얘도 똑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쭉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모습 그럼 비트코인은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뭐 100% 맞는 상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달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한번 좀 체크를 하려고 해요. 자, 뭐 양적 긴축, 뭐 우리나라에서는 양적 긴축을 안 쓰니까 양적 긴축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경기 침체도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원화를 낮추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양적 긴축부터 좀 알고 먼저 가겠습니다. 자,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앙은행이죠. 이제 패드가 은행권에게 반강제로 돈을 빼내는 일로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효과가 크지 않을 때 쓰는 방식을 말한다라고 해요. 양적 긴축은 뭐 이런 어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제안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강력하게 지금 이제 패드 입장에서는 좀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적 긴축이 언제 되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 자체가 연준에서 긴축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축 정책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양적 긴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자, 이 테이퍼링도 긴축 정책의 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긴축이라기보다는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한다. 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뭐 코로나나
경기가 나쁠 때, 사람들이 돈을 못 벌 때, 실업률이 높을 때, 그다음에 전체적인 뭐 GDP 생산 능력도 떨어질 때, 그럼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을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뭐 돈을 퍼주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예를 치면 이제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것들, 그거 이제 나라에서 돈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건데, 그 내용들이 계속 뭐 어느 정도 올해는 이 정도 뽑겠다, 그 내년에 이 정도 뽑겠다라고 하던 거를 이제 테이퍼링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낮추는 모습. 그래서 이거의 과정이 이제 테이퍼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금리 인상, 뭐 금리 이제 이자율이라고 하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자율과 양적 긴축으로 넘어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이건 긴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쉽게 이게 양적 완화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패드가 여태까지 나라에 계속 돈을 찍어냈다. 얼마나 찍어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2003년부터 뭐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찍어내다가 갑자기 이제 9년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찍어냄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때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패드가 진짜 이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힘드니까 달러를 많이 뽑아냄으로써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는 총 자산을 늘렸구나라는 거이죠. 자, 이 양적 긴축을 할 때 이건 지금 이 차트는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인데 달러 차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양적 긴축을 할 때 과연 이제 달러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표를 통해서 제가 표시를 통해 해놨는데, 첫 번째 1월 FOMC 때 이 내용은 2월달 정도에 나왔습니다. 2월달 정도에 나왔고 1월 FOMC 때 뭐 파월이 이런 내용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런 FOMC 회의록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회의록에서부터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스멀스멀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달러가 또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FOMC 때 우리가 양적 긴축 그냥 뭐 보고서를 통해서 한 거구나, 우리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는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근데 FOMC 때 다시 이제 파월이 이제 우리 3월부터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하겠다, 양적 긴축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또 달러를 올라가죠. 그다음에 또 이제 희한하게 FOMC 시작 전에는 그 양적 긴축 6월 달부터 시작한다 했는데 또 6월 달 시작하기 전에 다시 떨어져요. 이게 또 상승이 있으니까 하락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6월 달과 9월 달에 뭐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겠지만 9월 달에 더 많은 긴축이 하는 걸 좀 예고를 해놓은 상태죠.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양적 긴축한다니까 또다시 달러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9월 달에 양적 긴축하던 거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이제 늘리니까 달러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기준금리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기준금리 뭐 금리나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인데, 같은 의미로 우리 이자율이라고 한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자율에 더 많이 이제 좀 친숙한 내용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준금리가 뭐야라고 하면은 그냥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금리가 높다라는 뜻은 이자율이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패드의 입장이죠. 패드가 자기들이 뿌린 돈, 내가 쉽게 말하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일시불로 너희들한테 돈을 뿌렸어. 일시불로 돈을 뿌렸는데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으니까 내가 그 돈을 다시 회수해 오고 싶어. 근데 그 회수하는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하냐면은 이제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를 통해서 너희에게서 내가 준 돈을 할부를 통해서 걷어오겠다. 그게 이제 금리를 올림으로써 그 금리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뭐 돈을 찍는 내용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금리를 올리는 내용도 이제 패드에서 하고 FOMC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FOMC죠. 자, 기준금리. 자, 사실 앞에 제가
그 이제 양적 긴축 안에 기준금리를 넣었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경기 침체 내용이 나올 텐데 자 기준금리를 올린다 해서 무조건 달러가 올라가느냐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요거 이제 좀 먼 과거예요. 2000년도 그다음 2008년까지의 내용인데 자 이 기준금리를 보면 한국도 엄청난 금리가 높았을 때입니다. 자 우리 한국도 5%대여서 이제 뭐 5%까지 다시 가고 뭐 3%도 가고 이랬는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봐야 되죠. 자, 2003년이죠. 2003년인 1%였습니다. 1%였는데 2007년이죠. 2007년까지 4.25, 그다음에 2006년까지는 5.25까지 약 3년 동안 약 4.25% 정도의 금리를 올리면서 이때 뭐 미국이 좀 이제 금리를 올릴 만큼 돈을 많이 풀었구나. 돈을 많이 풀었고 그래서 금리 올림을 통해서 돈을 다시 회수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라면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달러가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이것도 달러의 차트인데 자 여기 제가 2003년 기준금리 1%대 1,200원 하던 달러가 자 2006년 마무리 2007년이죠. 이때 달러 보니까 92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즉슨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 달러의 강세를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미흡하다.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걸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금리가 다가 아니다. 연준의 인위적인 조치는 제한적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가장 크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적 완화한 돈 앞에 이렇게 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완화한 돈의 3분의 2는 지금 미국의 나라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빨아들여도 그 나라들이 그걸 뱉어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라들은 가지고 싶고 미국은 그걸 쓸어와야 되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좀 서로의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이제 앞에서 제가 뭐 두 가지 이유 양적 긴축과 경기 침체를 말씀드렸는데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순환의 여러 국면에서 경기가 하락하는 형태다. 즉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감소로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위축이다. 경기 침체라고 하고 후퇴라고 쓰는 게 더 알맞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경기 침체 지금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내년에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뭐 OECD나 이런 곳에서 종전에 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률을 2.2에서 뭐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도 지금 이제 힘든 시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아무래도 달러의 원화의 가치 하락에 줬을 것이다. 자, 그 말은즉슨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는 올라가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간격이 더 벌어졌기 때문에 현재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화 약세, 자급자족이 힘들다. 러시아, 중국은 상대적으로 화폐 가격 방어가 쉬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에너지와 식품이 자급자족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앞에 뉴스 말씀드렸죠. 루블라 가격 방어 잘했다. 처음에 미국이랑 이렇게 싸우고 서방의 제재를 받을 때 루블라 가격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왜 회복을 했냐. 니들이 없더라도 양적 긴축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어느 정도 에너지와 식품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달러로 이거를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달러의 중요성이 내 입장에서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달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 루블라가 상대적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가격 방어가 된 거다. 중국도 똑같습니다. 뭐 에너지나 식품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돈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 대외 개방도가 높다. 한화 가치 방어가 힘들다. 달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무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에너지와 식품이 자급자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사기 위해서 달러를 상시 보유를 해야 돼요.
근데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외인들이 들어와서 달러를 주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인들이 싹 나갔어요. 원화가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나라에 있어야 할 달러가 많이 줄었고, 물론 여전히 외환 보유고는 높은 편이지만 줄었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가 또 올라갔고 하나의 가치는 여기서 또 떨어졌다. 그리고 무역 수지가 적자,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대외 의존도는 한 나라의 경제가 해외 부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작년에 85%였어요. 그만큼 GDP에서 해외 수출과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한 이제 2022년까지 하면 이게 90%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90% 정도는 이제 우리가 팔고 벌고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세가 되니까 하나의 가치도 떨어지는 것이다. 자, 현재 이 부분이죠. 현재 마이너스,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에 들어왔고요. 그 마이너스는 점차 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 한국, 예전에는 지금 이제 요 진한 색이 위에 있는 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수출하는 게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같아지더니 역전이 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수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더 많이 들고 그에 비해 벌어들이는 수출액은 적어들었다. 그 말은 즉슨 이게 또 다시 이제 GDP가 역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 굳이 한국에서 내가 이 물건을 살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달러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잖아. 그럼 다시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원화는 또 떨어질 것이고 달러의 가치는 다시 상승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달러는 계속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시 30분에 뭐 오늘 주제를 통해서 또 히든코인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또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달러 어디까지 갈 것인지 또 경기 침체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무료 방송에서 히든코인 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